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지적 의사 시점, 저번에 우리가 아동학대 편을 다뤘었는데 네. 그 아동학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후우울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을 좀 다뤄달라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오늘은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산후우울증 말씀을 좀 드리면 출산 후에 85%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우울감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증이 산모라면 누구나 겪는 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되게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장애 없이 수개월 이내로 지나가는 우울감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해질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정신병력이나 감정장애가 있었다거나 조산을 한 경우에는 심각한 산후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크죠. 일단 여러분들께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 지금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대로 85% 이상의 산모는 산후우울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출산 이후에 한 2, 3일 정도에 발병을 해서 보통은 길어도 2주 이내에 다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울감이에요. 이 산후우울감이 생기는 이유는 당연히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자기의 생활, 라이프 사이클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6개월이 돼야 낮밤을 가리기 시작하고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자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를 수유도 하랴 아이가 잠을 연달아 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밤에 잠을 연달아 계속 못 자게 돼요. 사람이 수면 박탈 상황이 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되고요. 이 감정선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케어하는데 가장 힘든 죽음의 3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산후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자,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심적 부담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나 따뜻한 지지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이제 산후우울감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이런 산후우울감을 앓는 85% 이상의 산모들 중에서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앓을 수 있는 그런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병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산 이후에 생겨난 우울증이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울증에 준하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2주까지는 정상적인 우울감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지만 2주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특별한 우울감이 없었는데 출산 이후에 몇 주 혹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산후우울증으로 보고 우울증에 준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기분을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의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레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가공물인 세로토닌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후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생리전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폐경기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우울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원자재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는 거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로토닌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의 치료에 대한 처방 권한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공소시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료가 돼요. 한 달이 넘어가면 그들은 약물 치료 처방을 했을 때 보험 급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그들은 리퍼를 이제 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쓰는 약이 한 달 먹는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약이 아니고요. 요거 약물 치료는 우울증에 준하는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최소 4, 5개월 정도의 약물 치료가 쭉 지속이 돼야 되는데 한 달만 복용하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이어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저절로 치료 중단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낫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혹은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사실 산후우울증 때 우울증의 증상들을 다 경험하는데 산후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아이와 연관된 것들이 많은데, 첫째는 아이가 혹시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질 않을까 지나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아이한테 지나치게 무관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무서운 건데, 아동학대 때 얘기 나온 것처럼 본인이 아이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 혹은 내가 확 죽어버리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산후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산후우울증을 경험할 때 주변 가족들의 지지와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참 안타깝게도 미혼모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출산할 때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족,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친한 친구들에게라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려서 출산 이후에 그들의 좀 지지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배우자분은 아이를 혼자 만들어서 혼자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한 산모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하는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후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때 부모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유전적인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근데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내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임신 기간 동안에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생기진 않았나라는 그런 자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지나친 죄책감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소아과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서 그 충분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이가 뭐 나나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런 지나친 죄책감을 좀 가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이제 들어보면서 제가 2명의 환자분들이 떠올랐는데, 다 산후우울증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은 다운증후군, 또 한 명은 이제 정신지체를 갖고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한 분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이제 자기 학원에 이제 오면은 그거를 남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걸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죄책감을 가지셨던 이제 그런 분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그대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다르다, 떨어진다라는 건 내 기준에서 내가 살았던 세상에서의 어떤 판단인 것이고, 이 아이는 그렇지 않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덜 슬퍼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이 아이가 행복한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물론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아이는 세상에 일단 태어났고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 사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세상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좀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쉽고 이 산후우울증도 오기가 쉬운데요. 예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일단 충분한 객관적인 파악이 된 이후에 임신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좀 불행이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아이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제발 피임을 하세요. 원치 않는 임신, 특히 안정적 환경이 아니고 이게 뭐 꼭 경제적 안정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큰 스트레스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체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산 후에 기본적으로는 정신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자기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히기를 좀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양브로의 정신세계는 산후우울증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시선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인드 카페 어플 들어가셔서 익명으로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카페를 들어가시면 카테고리별로 이제 출산도 있고 육아도 있고 산후우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카페 프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앱을 이용하시면 1대1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